당시 나디아는 이탈리아 카스텔루치오 데이 사우리에 살고 있었고 1998년 3월 14일 오후 4시 40분경 나디아는 같은 반 친구인 안나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절친인 마리아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었죠. 집을 떠나기 전 나디아는 어머니에게 늦어도 오후 8시 30분까지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경 갑자기 안나와 마리아가 나디아의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디아의 어머니에게 나디아와 같이 공부하던 중 나디아가 배고프다며 불평해서 결국 두 사람은 나디아의 부탁으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공부방 문이 잠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나디아를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사고가 난 것이 아닌지 걱정돼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디아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고 곧바로 안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디아의 가족이 안나의 집에 도착한 후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안나의 공부방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디아의 오빠가 문을 부수려고 할 때 마침 안나의 부모님이 열쇠를 찾아 잠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다리 밑에서 유서처럼 보이는 메모가 발견되었죠. 나디아의 어머니는 비통한 표정으로 큰딸에게 즉시 구급차를 부르라고 말했지만 나디아의 아버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즉시 나디아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나디아의 체온은 매우 낮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나디아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으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카스텔루치오 데이 사우리는 이탈리아의 작은 산악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우 여유롭고 평화롭기 때문에 타지인들은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곳이죠. 세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된 후 절친이 되었고 중학교도 역시 같은 학교로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늘 함께 놀고 공부도 같이 하며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나디아와 안나는 같은 학교에 같은 반이었고 마리아는 집에서 가까운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늘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가정 환경이 많이 달랐고 성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나디아의 부모님은 친절하고 관대하며 집안 분위기도 항상 화목했습니다. 나디아는 사남매 중 막내이고 모범생이었으며 일찍 철이 들기도 했었죠. 또래 친구들과 모두 잘 지내는 인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안나 역시 사남매 중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기적이었으며 공감력도 부족했습니다. 안나는 중학교 3학년 때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결국 안나의 결석은 잦아졌고 집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는 그녀가 태어난 지 생후 8개월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마리아는 똑똑하고 성적도 좋았지만 상당히 내성적이었으며 강자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익숙했었습니다. 마리아가 강자라고 생각한 인물은 바로 안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안나의 명령을 따랐으며 안나의 취향과 뜻을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 소녀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조롭고 지루한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는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디아는 꿈에 그리던 미국으로 가지 못한 채 안나의 공부방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나디아가 살자로 인해 사망했는지 판단할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날 밤 안나의 공부방에 도착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나디아의 부검도 실행되었습니다. 안나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착오로 사용했던 공부방은 출입구는 두 곳이며 내부 문은 집과 연결되어 있고 외부 문은 마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병에 걸린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착오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개조 후 내부 문은 봉쇄되었고 외부 출입구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경찰이 방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나디아의 유서였습니다.
그런데 유서는 타자기로 쓴 것이었으며 내용 또한 부자연스러웠고 황당스러웠습니다. 안나 괜찮아? 그동안 응원해주고 위로해줘서 고마워.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숨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나는 살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 안나와 마리아가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경비와 생활비를 전부 지원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유서에서 나디아는 안나를 짝사랑했다고 고백했고 부모님에게는 안나와 마리아가 미국에 갈 수 있게 모든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디아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누구도 나디아가 동성을 좋아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안나와 마리아만 나디아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 동성에 대한 환상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디아의 목에 감겨있던 밧줄의 길이는 약 2m였고 공부방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5m였습니다. 나디아가 살자를 시도했다면 책상이나 의자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나 책상과 의자를 밟고 올라간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장에는 밧줄을 매달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디아가 살아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인물이 안나와 마리아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안나와 마리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두 소녀 모두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나디아의 부탁으로 감자튀김을 사가지고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나디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살자를 시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실패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소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로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나디아가 원조교제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성은 나디아의 죽음 뒤에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으며 안나와 마리아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제 두 소녀를 유령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증언을 대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소녀의 집으로 향했고 몰래 도청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나와 마리아는 전화통화를 이어갔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과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상의했습니다. 얼마 후 나디아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그녀는 밧줄에 매달려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교살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의학 증거와 녹취록 그리고 경찰의 끊임없는 압박에 의해 결국 마리아는 안나와 함께 나디아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안나에게 마리아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하자 안나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마리아와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나디아를 언제 살해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자 현장처럼 보이게 꾸밀 것인지, 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나디아는 안나의 공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어 나디아는 자리에 앉은 후 책을 꺼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던 안나와 마리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후 7시경 근처 수도원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고 이 종소리는 안나와 마리아가 이전에 합의했던 신호였습니다. 종이 울리자 두 소녀는 범행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공부방의 전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마리아는 조용히 나디아의 뒤로 다가가 빨간 목도리를 나디아의 목에 덥석 걸쳤습니다. 이어 안나는 공부방으로 돌아와 나디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게 됩니다. 나디아는 갑작스러운 정전과 마리아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친구들의 장난으로 생각했고 그만 장난치라며 짜증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나와 마리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결국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안나는 자신이 미리 생각한 대로 방을 배치했고 나디아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책상 다리 밑에 두었습니다. 또한 나디아가 살자로 목숨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의 목에 밧줄을 감아두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한 두 사람은 알리바이를 위해 감자튀김을 사러 갔고 돌아왔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나디아의 부모님에게 찾아간 것이었죠.
범행 동기에 대해 안나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마리아의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났고 마리아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나디아를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야만 자신과 마리아가 무사히 앞날을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나는 마치 준비한 것처럼 범행 동기를 매끄럽게 설명했고 설명이 끝났을 때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었습니다. 안나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마치 목표를 달성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나는 5살 때부터 마리아의 아버지인 움베르토가 꿈에 나타났지만 당시에는 마리아의 아버지인지 몰랐습니다. 안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마리아를 알게 되었고 마리아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꿈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움베르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1년 전부터 움베르토는 안나에게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딸인 마리아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움베르토는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 너무 외롭다며 자신의 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나 안나에게 마리아는 제일 소중한 친구였기 때문에 결국 안나는 움베르토에게 다른 사람을 지목해달라며 부탁하게 됩니다. 움베르토는 안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나디아라며 그녀를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나가 마리아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이용해 마리아를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2가지 범행 동기를 추려냈습니다. 경찰이 2 소녀를 구치소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안나는 마리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루시퍼는 한없이 아름답고 항상 우리 곁에 있어 라며 말하기 시작했고 이어 마리아도 기도하듯 똑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이 2 소녀의 침실을 수색했을 때 흑마술과 사탄에 관한 자료가 상당수 발견되었었죠. 안나의 일기에는 흑마술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안나가 수집하고 있던 사진첩에는 묘지와 묘비 사진이 적지 않았고 사탄 로고가 새겨진 그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와 마리아의 친구들은 2 사람이 어두워지면 자주 묘지에 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안나와 마리아가 사탄을 숭배했고 나디아를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 초 나디아의 친척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친척은 나디아에게 미국에 오고 싶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했었죠. 나디아는 친척의 호의에 매우 기뻤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게 되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이어 나디아는 안나와 마리아에게 자신의 친척이 우리 3 사람을 미국에 갈 수 있게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안나와 마리아는 아메리칸 드림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해진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이후 3 사람은 영어 공부에 힘썼고 도서관을 찾아 미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주 후 나디아는 말을 바꾸게 됩니다. 자신의 친척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3 사람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죠. 나디아는 2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안나와 마리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디아의 친척 중에 미국 이민자는 없었고 나디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안나와 마리아는 나디아의 면전에 대고 불평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테니 미국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나디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단지 나디아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이후 안나와 마리아는 나디아의 친척이 미국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디아에게 농락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절친이 안나뿐이라고 생각했고 안나 역시 마리아뿐이라고 느꼈죠. 이후 안나는 나디아에게 자신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협박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디아는 안나가 요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안나에게 원조까지 강요받았었습니다. 나디아는 안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원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안나는 나디아를 미워했고 그녀를 이용해 미국에 갈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안나와 마리아는 나디아에게 돈을 거둘 수 없다면 더 이상 나디아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디아의 가짜 유서에서 나디아의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모든 경비와 정착금을 지원해달라고 적어놓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사람 모두 옥중에서 독학으로 명문대에 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안나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나디아의 부모님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나디아의 부모님은 거절했습니다. 1998년 말 두 사람의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고 두 사람 모두 정상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2월 8일 안나와 마리아는 나디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나의 부모님은 정신감정의 의문을 제기했고 정신감정을 다시 실행해달라며 요구하게 됩니다. 2001년 두 사람의 2차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고 놀랍게도 1차 정신감정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나는 정신분열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병세가 매우 복잡해 약물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웠습니다. 마리아 역시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2001년 5월 22일 결국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2월 안나와 마리아는 검찰에 작성한 유죄 합의서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각각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디아의 가족은 어떻게 정신분열자들이 옥중에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냐며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 마리아는 모범수로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풀려난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과거를 망친 건 안나였고 그녀에게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디아는 좋은 친구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디아를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안나는 병세가 악화돼 석방되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서로 연락을 끊었으며 개명한 후 모두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